브로콜리에는 셀레늄과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영양소가 심장병을 막아주는 단백질인 티오리독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또한 브로콜리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혈관벽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줘요.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겠잖아요. 브로콜리에 이런 성분들이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는 거죠. 이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브로콜리 놀라운데, 오늘은 건강채소의 대표주자 바로 브로콜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브로콜리가 건강에 좋은 슈퍼푸드라고 TV나 뉴스에 나오신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막연하게 몸에 좋은 건 아는데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는 자세하게 잘 모르셨죠?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브로콜리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려면 혈관이 깨끗하고 탄력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노화가 진행될수록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압도 올라갈 수가 있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잖아요. 이럴 때 브로콜리가 아주 좋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미국의 농업과 식품화학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커네티컷 의대팀이 브로콜리가 심장 기능에 주는 영향을 연구했다고 하는데, 한 달 동안 브로콜리 추출물을 물에 타먹인 쥐와 그렇지 않은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 결과 브로콜리 추출물을 섭취한 쥐가 그렇지 않은 쥐보다 심장 근육의 세포 손상이 적었다고 해요. 심장 기능 회복이 또한 빨랐다고 하고, 브로콜리에는 셀레늄과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영양소가 심장병을 막아주는 단백질인 티오리독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또한 브로콜리에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혈관벽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줘요.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겠잖아요. 브로콜리에 이런 성분들이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는 거죠. 이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브로콜리 놀라운데, 브로콜리에는 심장에 좋은 성분이 아직 더 들어있어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칼륨은 혈압을 낮춰주고, 비타민 K와 B군 비타민은 혈액이 너무 끈적끈적해지는 것도 막아주는데, 혈압이 높고 혈액이 끈적거리면 혈관이 막혀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또 커질 수가 있겠죠. 이때 브로콜리를 꾸준하게 섭취하면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주고 심장질환도 예방할 수가 있죠. 심장지킴이 브로콜리 이제부터 꾸준히 드셔야겠죠. 브로콜리의 놀라운 이유는 그 두 번째는 노화 방지예요.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 아는데, 주름이 생긴 내 모습을 보고는 괜히 마음이 안 좋아졌던 적도 있으시잖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식습관을 잘 관리하면 피부 건강도 오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브로콜리는 피부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동안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채소죠.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100g의 브로콜리에는 성인 1일 권장량의 약 150%에 해당하는 비타민 C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는 필수 영양소인데, 콜라겐은 피부를 탄력 있고 탱탱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 생성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처질 수가 있겠죠. 브로콜리를 섭취하면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브로콜리에는 베타카로틴도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자외선과 환경 오염으로부터 피부도 보호해주죠. 피부 노화 중에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활성산소인데,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피부 세포가 손상되고 주름이 생길 수가 있죠. 브로콜리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서 피부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니, 동안 피부를 위해서 브로콜리를 꾸준하게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슈퍼푸드 브로콜리의 효능 세 번째는 항암 효과예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암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 하나인데, 우리가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도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브로콜리는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선정한 최고의 항암식품 1위인데, 브로콜리는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진 대표적인 식품이에요. 브로콜리에 설포라판이란 강력한 항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이 성분이 우리 몸속에 해독작용을 도와 독소를 제거해주고 몸속에 있는 효소도 활성화시켜주고 암세포가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뿐 아니라 이미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주죠.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폐암, 대장암, 위암, 전립선암 등의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브로콜리가 암 예방에 좋은 이유는 이뿐만이 아닌데, 브로콜리에는 인돌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 여성분들이라면 더욱 주목해야 할 성분이죠. 이 화합물은 체내의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도 해주는데, 특히 유방암과 작은 경부암 예방에 있어서 예방하고 싶다면 브로콜리를 꾸준하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건강지킴이 브로콜리의 효능 네 번째는 눈 건강 유지예요.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죠. 신문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예전보다 더 흐릿하게 보이거나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경우가 다들 많을 거예요. 이럴 때 브로콜리가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 브로콜리에는 루테인과 지안틴 성분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눈의 망막과 황반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황반은 우리가
우리가 사물을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부위죠. 나이가 들면서 황반이 손상되거나 퇴화하면 자연적으로 시력이 떨어지는데, 특히 노년층에서 꼭 브로콜리를 섭취해주는 게 좋은데, 루테인과 지아단틴은 자외선이나 블루라이트로부터 눈을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고, 활성산소를 줄여서 눈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주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발생되는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A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눈의 점막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 비타민 A는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도 필수적인 영양소죠. 만약 어두운 곳에서 적응이 잘 안 되거나 밤이 되면 시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면 브로콜리를 자주 드시는 게 어떠세요? 브로콜리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브로콜리 드실 때 어떻게 조리해서 드세요? 보통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는데, 이 방법 말고 브로콜리의 건강 효능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조리 방법이 있어요. 미국 일리노이드 대학교 영양학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찜기에 물을 조금 넣은 뒤 5분 쪘을 때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가 극대화됐다고 해요. 브로콜리에 함유된 영양 성분들이 수용성인 경우가 많아서 너무 오래 삶거나 찔 경우는 영양소의 일부가 파괴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건강에 이로운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환상인 조합인 식품들도 있는데, 같이 드시면 효과가 2배가 되는 식품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양파예요. 브로콜리와 양파는 서로를 보완하는 아주 좋은 음식 궁합인데, 양파에는 이 비타민 C, 비타민 B6, 식이섬유 외에도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해주면서 브로콜리의 설포라판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요. 또한 브로콜리를 섭취하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인터페론 분비도 촉진을 시켜주는데, 이때 양파와 함께 먹으면 이 작용이 배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노화 예방과 혈관 건강뿐 아니라 면역력 증진까지 건강에 큰 도움이 되죠. 브로콜리와 양파 두 가지 채소 모두 우리 식탁에서 자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간단한 조리 방법으로 건강에 최고인 요리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재료는 브로콜리 1개, 양파 1개, 올리브 오일 1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소금, 후추 약간이에요. 만드는 방법도 참 간단한데, 브로콜리는 먹기 좋은 크기를 자른 뒤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세요. 약 30초에서 1분 정도만 데쳐야 색이 선명하게 살아나고 영양소 파괴도 적어요. 그 다음 얇게 채 썬 양파를 팬에 넣은 뒤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다진 마늘을 넣어서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아줘요. 그 뒤 데친 브로콜리를 넣고 소금, 후추를 뿌리고 2-3분간 더 볶아주면 완성이에요. 간단하지만 건강에는 최고인 브로콜리 양파볶음, 오늘 저녁으로 한번 드셔보시는 게 어떠세요? 두 번째는 브로콜리와 어울리는 찰떡궁합은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육 건강과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은 조합인데, 브로콜리는 단백질의 대사를 돕는 비타민 C와 마그네슘이 풍부하고, 닭가슴살은 단백질이 많아서 근육 유지와 회복에 도움을 줘서 운동하는 분, 체중 조절하는 분들한테 최고의 궁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 브로콜리와 닭가슴살로 만든 체중 감량에 좋은 균형 잡힌 샐러드 요리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재료는 닭가슴살 1쪽, 브로콜리 1개, 방울토마토 5개, 올리브 오일 1큰술, 레몬즙 1큰술, 소금, 후추 약간. 요리 방법도 쉬운데, 닭가슴살은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뒤에 끓는 물에 넣고 중약불에 10분에서 15분간 부드럽게 삶아주세요. 브로콜리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살짝 데쳐서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 삶은 닭가슴살을 식힌 뒤 별대로 찢어서 준비한 뒤 반으로 자른 방울토마토와 볼에 모든 재료를 담고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뿌린 후 가볍게 섞어주면 완성이죠. 기호에 따라 고춧가루를 조금 뿌려도 참 맛있죠. 이 샐러드는 부담없이 가볍게 드시기도 좋고 영양소 균형도 맞출 수 있어서 건강한 한 끼 식사로 제격이니 꼭 한번 만들어 드세요. 건강에 다양한 이점이 있는 브로콜리, 모든 분들에게 다 슈퍼푸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브로콜리 드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 드시기 전에 유의할 점은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이에요. 브로콜리에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갑상선이 요오드를 흡수하는 기능을 방해할 수 있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과하게 섭취하면 좋진 않겠죠. 브로콜리를 익히면 대부분 이 성분이 사라지긴 하는데, 그래서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완전히 먹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죠. 브로콜리 섭취 전 주의사항 두 번째는, 가스가 많이 차시는 분들은 과하게 섭취하는 건 금물이에요. 브로콜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인데, 식이섬유는 우리 몸에 유익한 부분이 많지만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나 과민성 대한증후군 있으신 분들은 섭취할 때 복부 팽만감이나 가스가 차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특히 날것으로 드실 경우 이런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는데, 소화가 잘 안 되시거나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익혀 드시고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좋겠죠. 세 번째는 브로콜리의 줄기를 섭취하는 거예요. 브로콜리는 이탈리아어로 꽃봉오리라는 뜻인 거 알고 계세요? 실제로 그 이름처럼 보통 브로콜리의 꽃봉오리 부위를 사용하는데, 사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브로콜리의 줄기를 버리지 마시고 꼭 드셔야 돼요.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브로콜리의 항암 성분인 설포라판은 줄기, 잎, 꽃봉오리 순이라고 하는데, 설포라판 성분은 전의 항암 효과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기억하세요. 줄기 부분이 꽃봉오리의 약 4.5배에 해당하는 설포라판을 함유하고 있다니, 이제부터는 건강을 위해서 버리는 거 없이 브로콜리 줄기까지 드셔보시는 게 어떠세요? 또한 끓는 물에는
이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과 같은 좋은 성분이 다 녹아버려서 우리가 흔히 감자를 삶았을 때 삶은 물은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자를 삶았을 때 그 좋은 성분도 어느 정도 같이 버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에 녹아서 버려지기 때문에 감자를 삶아서 먹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감자를 찌게 되면 오히려 감자의 효소 활성이 늘어나면서 이 클로로겐산 함량이 더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감자를 드실 때 싹난 부분 다들 많이 조심하잖아요. 하나 더 조심할 것은 싹뿐 아니라 삶아 먹고 데쳐 먹고 쪄 먹고 볶아 먹고 전으로 부쳐 먹고 정말 다양하게 먹는 채소가 바로 감자인데요. 건강에 좋은 감자도 잘 알고 드셔야겠죠. 먼저 감자를 드실 때 어떤 거와 함께 먹으면 안 되고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자는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바나나는 칼륨과 다양한 영양 성분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에너지 공급과 다이어트에 좋기로 소문났는데요. 감자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니 정말 생각도 못하지 않나요?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기로 유명한 칼륨은 바나나뿐만 아니라 감자에도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칼륨이 몸속에 과다하게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 근육과 신경에 과도한 이완을 초래할 수 있고 근육의 무력감과 만성 손발 저림을 넘어 심하면 심장 부정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혈압 상승도 같이 일으킬 수가 있고 함께 드시지 않고 따로 드시게 되면 이 칼륨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 몸속 나트륨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칼륨은 혈관을 확장해서 몸속의 노폐물도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 감자의 풍부한 칼륨은 알칼리성으로 혈액의 산성화를 방지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도 막아주고 마그네슘과 같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큰 도움을 줘서 다리나 종아리 근육의 갑작스러운 경련을 예방해주는 역할도 같이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자는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이러한 심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의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조리해서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리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바로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은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자튀김이나 감자전 굉장히 맛있죠. 정말 맛있죠? 케찹에 찍어 먹고 마요네즈에 찍어 먹고. 근데 이러한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이 칼로리가 굉장히 높고 비만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이 트랜스 지방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감자를 튀기게 되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튀긴 감자 굉장히 맛있는데 감자와 고구마와 같이 이러한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굉장히 높은 온도로 굽거나 튀길 때 생성되는 이 아크릴 아마이드는 암을 유발하고 뇌신경의 단백질을 손상시켜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크릴 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에서 유해물질로 지정된 매우 위험한 물질인데 이런 위험한 물질을 굳이 일부러 만들어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면 튀김 말고 어떻게 먹어야 되나? 감자를 삶아서 소금이나 설탕을 찍어 먹는 것, 이것 또한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물속에 넣어서 삶는 것보다는 감자는 찜기에 쪄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감자에는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폴리페놀 성분이 특히 좋은 기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폴리페놀은 항암 효과가 있고 항산화 작용도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세포의 손상을 방지하고 세포의 변형도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어 항암 작용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클로로겐산이 심장질환의 위험성 정도도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건강에도 감자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는 과산화 지질을 방지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지질, 지방, 기름이 과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특히 피부주름, 피부 노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름만 없어도 피부가 노화가 안 돼도 이 탱탱한 살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막아주는데 감자의 클로로겐산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체지방을 분해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 클로로겐산이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비만 방지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이 클로로겐산이 막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당뇨 예방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클로로겐산이
감자의 속살에 있는 게 아니고 감자의 껍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감자 껍질 1g당 클로로겐산이 1mg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감자를 드실 때 감자 껍질을 잘 닦아서 감자 껍질도 같이 함께 드시는 게 더욱 좋습니다. 감자를 조리할 때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변화가 될 수도 있는데, 이는 생감자 껍질 1g에 아까 클로로겐산 1mg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감자를 삶았을 때는 클로로겐산이 1mg에서 0.6mg로 감소하고, 또 오히려 찜기에 쪘을 때는 이 클로로겐산 함량이 1.6mg 정도로 높게 변형이 되고, 또 구웠을 때는 가장 낮게 0.2mg 정도 그램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또한 끓는 물에는 이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과 같은 좋은 성분이 다 녹아버려서 우리가 흔히 감자를 삶았을 때 삶은 물은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자를 삶았을 때 그 좋은 성분도 어느 정도 같이 버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에 녹아서 버려지기 때문에 감자를 삶아서 먹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감자를 찌게 되면 오히려 감자의 효소 활성이 늘어나면서 이 클로로겐산 함량이 더 증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감자를 드실 때 싹난 부분 다들 많이 조심하잖아요. 하나 더 조심할 것은 싹뿐 아니라 이 녹색으로 변한 감자입니다. 감자 싹에는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섭취해서 안 된다는 건 이미 모두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감자가 녹색으로 변한 거 역시 솔라닌 함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솔라닌은 감자와 같은 가지과 생물이 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생성하는 천연 살충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솔라닌은 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소량 섭취만으로도 이 두통이나 복통이나 구토, 식중독 증상과 같은 것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과도한 섭취는 호흡곤란까지 초래해서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뜨거운 열로 조리해서 우리는 솔라닌을 제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솔라닌은 285도 이상으로 가열해야만 분해가 되므로 100도씨에 물러는 아무리 삶아도 이 솔라닌 독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솔라닌은 햇빛에 노출될수록 솔라닌의 생성이 굉장히 빨라져 감자는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싹이 난 감자뿐만 아니라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도 반드시 패기 바랍니다. 여기서 감자를 보관할 때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면, 보관하실 때 감자를 사과와 함께 두시면 사과에서 발생하는 이 에틸렌 가스가 감자에 싹이 나는 것을 억제해줘서 감자를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감자 요리를 할 때 버터에 굽고 치즈를 올려 드시면 맛있잖아요. 아, 벌써 군침이 도는데, 근데 이러한 버터랑 치즈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맛으로만 본다면 감자와 치즈, 버터의 만남은 최고의 풍미를 자랑하는데 건강에는 최악이랍니다. 이 치즈와 버터를 감자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이 포화지방과 나트륨의 섭취를 증가시키게 돼서 심혈관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이 치즈와 감자를 함께 드시면 맛과 식감이 아주 좋지만, 고지방의 치즈는 칼로리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감자의 영양 성분도 같이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치즈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가 있으며,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같이 증가시킵니다. 또한 치즈에 함유된 나트륨은 혈압 상승도 유발할 수 있고,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 다양한 심혈관 질환 문제도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지방 또는 무지방 치즈를 선택해서 같이 곁들여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자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삶은 감자를 먹다 보면 우리 목 막히잖아요. 이때 우유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저도 어렸을 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거나 소금에 찍어 먹고 있으면 엄마 목말라! 엄마가 물을 안 줘요. 왜 물을 안 줘? 근데 그때 엄마는 우유를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어른들의 지혜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때 우유를 드시면은 아주 잘 선택한 거예요. 감자를 먹게 되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건데, 감자가 탄수화물 덩어리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고품질의 단백질도 함유하고 있어요. 이 감자의 단백질은 우유와 계란에 이어서 흡수율이 굉장히 높으며 콩보다 우수한 단백질로 여러 군데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에는 비타민 A, 칼슘, 지방이 부족한데 우유가 감자의 부족한 영양 성분을 완벽하게 보충해줘요. 반면에는 우유에는 비타민 C가 부족한데 감자의 비타민 C가 풍부해서 서로의 궁합이 쿵짝쿵짝 굉장히 잘 맞는 거죠. 감자를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거나 따뜻한 감자 스프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감자를
껍질째 조리해서 우유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 걱정 없이 우리 몸에 에너지와 영양을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자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에 식초가 있습니다. 감자와 식초와의 조합은 매우 생소하지 않아요?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감자에는 각종 비타민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감자 한 개에는 비타민 C 우리가 섭취하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30% 이상이 들어있는데 사과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양이에요. 감자의 비타민 C는 이 스트레스 해소랑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도 같이 강화시켜 주는데, 이 비타민 C는 콜라겐 조직도 같이 강화해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해주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가 열과 산에 약한 것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감자의 비타민 C는 감자 전분으로 인해서 마치 보호막처럼 삥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열에 의한 손상이 적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감자는 열에 익혀도 이 비타민 C가 많이 파괴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비타민 C는 산도가 높은 환경에서 더욱 잘 흡수되면서 감자 요리나 감자 샐러드를 하실 때는 식초나 레몬즙을 약간 뿌리면 이 비타민 C의 흡수율을 또 높일 수 있어요. 양파 또한 감자랑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데, 이 감자가 위 건강에 좋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 이유는 바로 항염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아르기닌 성분 때문이에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의 위 벽을 보호하고 이 세포의 변형을 막아 염증도 감소시키면서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같이 해요. 이뿐만 아니라 감자는 알카리성 식품으로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손꼽히는데, 우리 몸이 산성화될 때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요. 특히 혈액 중에 산도가 올라가게 되면 염증이 발생하고, 이 염증은 다양한 질환도 유발시키고 이 염증이 암과 다른 질병으로도 발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칼리 식품인 감자를 섭취를 해서 우리 몸을 중화시켜서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양파는 감자와 마찬가지로 알칼리성 음식으로 인정받아서 감자의 항염 및 항암 효과를 강화하는 뛰어난 시너지를 보여주는데, 이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 양파는 혈관 벽을 강화시켜주고 염증도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또한 감자에 포함된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여줘 감자의 효능도 극대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감자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중 또 다른 한 가지는 토메이토입니다. 이 토마토가 건강에 이로운 슈퍼푸드라는 사실은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토마토는 감자와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과 같은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토마토와 감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의 섭취를 증가시키며, 특히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감자의 비타민 C는 함께 작용해서 신체의 항산화 작용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이 둘의 만남은 우리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고 염증도 감소시켜서 전반적인 우리 몸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토마토와 감자는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도 줄 수 있는데, 이 풍부한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은 장내 환경도 개선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콩과 식물들도 감자와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데요. 이들은 함께 먹으면 균형 잡힌 영양 성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 콩과 식물은 식물성 단백질, 섬유질, 철분, 마그네슘과 여러 비타민을 포함해서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소화기관의 건강 개선과 혈당 조절에 훌륭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당뇨병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을 조절해주면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혈관의 건강은 또 치매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콩과 식물과 감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이 단백질과 필수 미네랄의 훌륭한 조합을 만들어 주기도 해요.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도 지원하고, 감자의 복합 탄수화물과 잘 어울려 식후에 급격한 혈당 상승도 억제해줍니다. 오늘은 감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저녁 반찬은 감자를 곁들여 먹는 것이 어떨까요?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이 빈혈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들깨가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거예요.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 들기름을 짤 때 굉장히 좋아요. 들기름을 짤 때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서 들기름을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많이 돼요.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말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촉촉촉 이렇게
들기름을 넣어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이 들기름은 산패가 쉽게 되는데, 이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게 1급 발암 물질이에요. 이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를 이렇게 드시면 당뇨와 혈당이 싹 사라지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어요. 들기름, 들깨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여러분들은? 들기름에 북어와 미역을 구수하게 볶아 시원한 북어 미역국을 끓여 먹어도 정말 맛있잖아요. 그죠? 건강에도 좋다는 이 들기름과 들깨,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치매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먹을 때 건강을 해쳐 암에 걸리고 또 치매를 유발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먹는 방법인지, 또한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제가 들깨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면서 산책하기도 힘들고 관절도 쑤시고 무릎 통증, 이것 때문에 힘드시지 않나요, 여러분들? 들깨의 첫 번째 효능은 바로 관절염에 좋다는 거예요. 무릎이나 관절 통증 때문에 병원에서 진통제를 처방받고 약국에서 또 진통제를 받아 드시고, 이때 이 처방받는 우리 진통소염제의 역할이 우리 몸속에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의 생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막아주는 기전인데, 이 들깨 속에 함유되어 있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라는 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생성을 억제하는 데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해요. 이처럼 우리가 오메가3를 먹는 이유 중 하나도 혈관 건강이나 혈행장애, 피를 맑게 해준다 등등의 역할도 있지만, 몸속의 미세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이 굉장히 커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러한 들깨가 바로 이런 염증 유발 물질을 억제해줘서 진통 역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들깨의 두 번째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건데, 이는 들깨에 관절염과 무릎 통증이나 이런 거를 완화시켜주는 성분도 들어있으면서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이 칼슘 함량도 높기 때문이에요. 이 들깨 100g에는 약 한 390ml 정도 되는 칼슘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뼈 건강에 아주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식품이기도 해요. 이러한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처럼 칼슘의 흡수도 많아져 골다공증 예방에도 참 좋은데, 중년 이후 노화가 진행될 때 영양 불균형이 생기면서 많이 발생이 하게 되는데,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는 골밀도가 많이 감소가 되고 골다공증 발생되는 확률도 높아진다고 해요.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노인들의 골반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골반 골절로 인해서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또 80세 이상인 분들은 50%가 2개월 이내에 사망을 할 수도 있다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그럼 노인들에 대한 뼈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골다공증 관리에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뼈 건강을 위해서 우리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는 게 좋겠죠.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일도 잦아지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뇌 건강,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억력도 높여주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효능이 있는 이유는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오메가3는 보통 흔히들 알고 계시듯이 등푸른 생선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동물성 오메가3고, 식물성 오메가3인 이 알파리놀렌산이라는 거는 들깨에 많이 들어있어요. 이 들깨에 함유된 지방산 중에서 이 60% 정도나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인데, 이 알파리놀렌산은 뇌신경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어떻게 뇌신경을 보호하느냐?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켜서 망가뜨리는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러한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감소를 시키고, 또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에서 많이 발견되는 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데, 바로 이 알파리놀렌산이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감소시키기 때문이에요. 참치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DHA 많이 들어보셨죠? 이 DHA가 대표적인 뇌기능 강화 물질인데, 이 DHA가 우리의 기억력도 높여주는 데 도움 주고 또 학습 능력 또한 좋게 만들어주는데, 이 DHA는 체내에서 잘 합성이 되지가 않아서 식품으로 섭취를 하는 게 좋아요. 이 들깨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이 흡수될 때 바로 이 DHA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어린이 전용 오메가3 같은 경우에서도 약국에서 많이 보시면 이 EPA보다는 DH 함유량이 높은 영양제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렇듯 들깨가 뇌신경이나 뇌 건강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네 번째 들깨의 효능은 이 심장을 건강하게 하고 혈관의 노화를 막아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 알파 리놀렌산이 체내에 흡수될 때 DHA로 변환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EPA로도 변환이 되는데, 이 EPA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도 막아주는 효능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혈액순환도 도와주겠지만, 그리고 혈관은 튼튼하게 하는 효능과 혈액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주는 역할도 같이 해요. 이 미국의 심장협회에서는 허혈성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 관상동맥 질환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매주 1회에서 2회 이상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을 준다고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을 살펴보면 이 100g당 오메가3 지방산의 함량이 연어에는 한 11.5g, 고등어에는 9.9g, 들깨에는 무려 63.1g이나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죠. 이렇듯 들깨에는 연어에 비해서 5배 이상 들어있다는 건데, 들깨를 꾸준히 드셔서 혈관도 건강하게, 심장도 튼튼하게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변비에 좋다는 거예요. 이 들깨의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한데, 들깨 100g에는 약 18g 정도로 풍부한 식이섬유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식이섬유는 우리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이 수분을 흡수하게 되면 대변도 무르게 해주고 장 운동도 촉진해서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또한 불포화 지방산도 굉장히 풍부한데, 들깨에 함유되어 있는 이 리놀렌산이 대장의 염증도 억제해주고 변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대장 질환 또한 예방하는 데 도움도 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들깨의 효능은 바로 이 췌장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들깨에는 또 루테올린이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몸 안에서 인슐린에 대한 반응도를 높이는 기여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죠. 인슐린이 조금만 분비하게 돼도 몸 안에서 이 인슐린에 대해서 반응을 잘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도 막아주고, 또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도 멈추는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췌장의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루테올린을 통한 인슐린 반응도가 높아지면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혈당 조절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일곱 번째 들깨의 효능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건데, 들깨에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이러한 효과가 있어서 알레르기 증상도 예방하고 완화시키는 데 도움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인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방받는 항히스타민제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 많잖아요. 약국 가면 이거와 기스탄 비전이라고도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덟 번째 들깨의 효능은 빈혈에 좋다는 거예요. 들깨에 약 100g에는 철분이 14mg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는 시금치의 약 2배에 해당이 돼요. 시금치보다도 이 철분 함량이 높아서 빈혈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뿐 아니라 이 들깨에 함유된 비타민 B12라는 성분은 이 조혈작용, 즉 피를 만들어주는 작용을 도와주는데, 이 조혈작용이란 혈액 속에 혈구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하죠. 빈혈이 있는 분들이 들깨를 꾸준히 섭취를 하시면 이 빈혈도 개선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들깨가 가장 취약한 단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열에 약하고 쉽게 산패된다는 거예요. 통들깨보다는 들기름으로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 들기름을 짤 때 굉장히 좋아요. 들기름을 짤 때 보통은 2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해서 들기름을 볶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 이때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가 많이 돼요. 그래서 들기름을 드실 때는 저온에서 압착한 기름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온 압착유 또는 생들기름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름을 요리에 사용할 때도 열에 오랫동안 가열하지 말고 요리가 끝나갈 무렵에 촉촉촉 이렇게 들기름을 넣어 주시거나 먹기 직전에 드레싱해서 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이 들기름은 산패가 쉽게 되는데, 이 들기름이 산패되면 벤조피렌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게 1급 발암 물질이에요. 이 산패된 들기름을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발암 물질을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들기름의 사용기간 또한 지켜주시는 게 좋은데, 보통은 2달 이내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개봉을 하셨다면 1달 이내에 소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 시럽이랑도 비슷하죠, 유통기한이. 이 들깨는 또한 보관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신문지나 검은 비닐 이런 걸로 감싸서 빛을 차단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실온에 두신다면 들기름의 산패는 급속히 진행이 돼요. 근데 이 들기름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참기름과 섞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이 참기름에는 비타민 E와 세사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들기름의 산패를 막아줘서 도움을 주죠. 이 세사몰이라는 성분은 참기름을 고온에서 볶거나 기름을 짜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인데, 이 때문에 다른 기름에 비해 참기름이 산패가 느리고 지속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들기름과 참기름을 7:3, 8:2 정도로 섞어서 보관하시면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들깨를 기름으로 드시게 되면 들깨 껍질을 섭취할 수가 없잖아요. 들깨 껍질에 몸에 좋은 식이섬유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이 페놀 성분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깨를 제대로 드시려면 들기름보다도 통들깨 자체로 드시는 게 좋은데, 우리 마트 많이 가잖아요. 마트에 가면은 통들깨보다도 들깨 가루를 굉장히 많이 판매해요. 이 들깨가루는 산패가 빨리 되기 때문에 통들깨를 구매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 통들깨를 구매하시면 그 안에 작은 돌이라든지 이물질이 또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세척도 잘 해주셔야 돼요. 제가 세척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들깨를 물에 담가 씻어요. 그리고 물 위에 동동 뜨는 것만 얇은 채로 걷어서 옮겨주시고,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바닥에 이제 돌이나 이물질만 남게 되는데, 또 이거를 버리고 또 물에 담가 씻어주고, 또 물 위에 뜨는 것만 채로 살짝 걷어서 옮겨주시고, 이 작업을 한 3-4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통들깨를 깨끗하게 세척할 수가 있죠. 깨끗하게 세척한 통들깨는 자연 건조해줘도 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팬에 담아서 약한 불로 건조해 주시거나, 아니면 쉬운 방법은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셔서 건조시키면 돼요. 근데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건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세척한 통들깨를 접시에 담아서 한 5분 정도 돌려주시면 돼요. 이때 수시로 상태를 확인해 줘야 돼요. 아직 건조가 5분 정도면 건조는 덜 됐을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들깨가 탈 수가 있죠. 이렇게 5분 정도씩 돌려가면서 중간중간 상태를 확인해 주고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이 작업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 완전히 건조된 통들깨는 그냥 스푼으로 떠서 드셔도 되고, 먹을 만큼씩 믹서기에 갈아서 음식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통들깨 자체로도 음식에 넣어 드셔도 되죠. 이렇게 하시면 들깨를 산패되지 않은 채로 신선하고 건강하게 버리는 거 없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기름은 바로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는 유채꽃씨에서 기름을 추출한 것인데요. 콩기름보다 좋을 것 같다는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놀라유는 포화지방산이 10에서 20% 함유되어 있고, 불포화지방산이 80에서 90%로 함량이 매우 높아서 좋은 기름인 것 같습니다. 발연점도 250도 정도로 높아서 튀김 요리에도 적합한 기름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보다 오메가6의 함량이 2배 이상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산패도 쉽게 된다는 것인데요. 발연점이 높지만 산패가 쉽기 때문에 가열을 하지 않더라도 변질이 쉽게 될 수가 있어서 우리 몸에 독이 되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카놀라유의 생산지는 대부분이 캐나다인데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카놀라유의 원재료인 유채꽃씨는 대부분이 GMO 유전 변이 씨앗이 많습니다. 이는 유채꽃 씨에 있는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를 하지 않고 카놀라유를 만드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기름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생기게 되고 여러 질병과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기름을 고르는 기준과 건강을 해치는 기름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건강에 좋은 기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은 어떤 원료를 사용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기름을 짜냈느냐에 따라서 영양소가 확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기름은 팬에 음식이 눌러붙지 않게 하는 기능도 있지만 음식으로 섭취하게 되는 것이니 꼼꼼하게 체크하고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식용유를 고르실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식용유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포화지방보다 불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은 것이 일반적으로 좋은 기름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불포화지방이 많은 기름은 산패가 빨라서 변질이 잘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고요. 불포화지방에는 오메가3, 오메가6 그리고 오메가9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오메가3와 오메가9이 많은 것이 좋은 기름이고요. 오메가3와 오메가9은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데요. 염증 수치를 조절해주고 성인병을 예방해주며 항암 효과도 갖고 있죠. 반면에 오메가6는 우리 몸에 필요한 역할도 있지만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 몸에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에 포함된 오메가6는 반드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기름의 종류에 따라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함량도 다르게 되고 불포화지방인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의 함량이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함량표를 잘 보시고 오메가6의 함량은 적고 오메가3와 오메가6의 함량이 높은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방들 뿐만 아니라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 등과 같은 좋은 성분들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데요. 기름을 고를 때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사항은 보존력이 얼마나 좋은가를 보셔야 합니다. 식용유의 화학식은 탄소와 탄소의 이중결합 구조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 결합의 단점은 쉽게 끊어지고 산소와 만나서 변질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리를 할 때 또 발연점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발연점이 무엇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기름에 열을 가했을 때 끓어서 연기가 되는 상태, 즉 기화가 될 때의 온도가 발연점이 됩니다.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튀김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면 기름이 변질이 될 수가 있어서 우리 몸에 독이 될 수가 있으니 튀김을 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셔야 하는 것이고요. 샐러드 같은 것을 만들 때는 기름을 드레싱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사용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기름을 고를 때는 가격도 살펴봐야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너무 비싸면 사용하기에 부담스럽고 또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면 절대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피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콩기름입니다.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기름 중에 하나가 콩기름인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깜짝 놀라셨나요? 콩기름의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변질이 잘 안 돼서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연점이 약 230도 정도로 높아서 튀김 요리에 사용하기에도 적합한 기름이긴 합니다. 이렇게 보면 좋은 기름인 것 같은데 콩기름은 오메가6의 함량이 높은 기름입니다. 많이 섭취하게 되면 만성 염증을 발생시키고 암 유발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맛은 좋을 수 있겠지만 건강엔 정말 좋지 않은 기름이 되는 것이고요. 또 콩기름은 핵산 유기용매에 녹여서 기름을 추출하게 되는데 이 유기용매가 콩기름에 섞여 들어가게 되고 기름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콩도 GMO 유전자 조작을 한 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GMO 식품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안전성이 확실하지 않은 식품은 웬만하면 먹지 않는 것이 좋겠죠. 또한 핵산 유기용매에 녹여서 기름을 짜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아쉬운 점이고요. 비타민 E와 비타민 K가 소량 함유되어 있고 항산화 성분 같은 것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을 오래 할 수 있다는 장점 말고는 좋은 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먹으면 안 되는 기름은 바로 카놀라유입니다. 카놀라유는 유채꽃씨에서 기름을 추출한 것인데요. 콩기름보다 좋을 것 같다는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카놀라유는 포화지방산이 10에서 20% 함유되어 있고 불포화지방산이 80에서 90%로 함량이 매우 높아서 좋은 기름인 것 같습니다. 발연점도 250도 정도로 높아서 튀김 요리에도 적합한 기름이고요. 하지만 문제는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보다 오메가6의 함량이 2배 이상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산패도 쉽게 된다는 것인데요. 발연점이 높지만 산패가 쉽기 때문에 가열을 하지 않더라도 변질이 쉽게 될 수가 있어서 우리 몸에 독이 되는 트랜스 지방이 많이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카놀라유의 생산지는 대부분이 캐나다인데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카놀라유의 원재료인 유채꽃씨는 대부분이 GMO 유전 변이 씨앗이 많습니다. 이는 유채꽃씨에 있는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를 하지 않고 카놀라유를 만드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름을 추출해내는 방식도 압착시키는 방식이 아닌 유기용매에 녹여서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카놀라유는 가격이 저렴하고 선물로도 많이 들어오기는 하는데요. 쉽게 변질이 돼서 섭취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수가 있으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콩기름, 카놀라유 외에도 옥수수 기름과 면실류도 거의 GMO 유전자 변이가 된 원료를 사용한 기름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선택해야 될까요? 건강에 정말 좋은 기름 첫 번째는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풍부하여 올리브 열매와 기름까지 식단에 정말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 바로 지중해죠. 지중해식 식단은 건강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식단의 핵심 재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올리브유가 됩니다. 올리브유는 서양에서 가장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기름이기 때문에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영양 성분도 훌륭하게 들어있는 기름이고요. 기본적으로 포화지방의 함량은 낮고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습니다. 불포화지방산 중에서도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이 높아서 건강에 이점이 있고요. 또한 페놀산과 토코페롤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방지하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풍부하게 함유된 하이드록시티로솔이라는 성분은 항염증, 항산화, 항암 효과까지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또한 올레유로핀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항바이러스, 항균 작용으로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임상실험 결과 올리브유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뇌 건강을 좋게 해주며 우울증을 개선하고 염증도 제거해 줄 수 있고요. 또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크게 3가지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가장 높은 엑스트라 버진 등급은 발연점이 약 160도로 낮기 때문에 샐러드 같은 것에 드레싱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버진 등급은 210도, 퓨어 등급은 240도로 높기 때문에 열을 가해서 조리를 할 때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는 이유는 정제를 얼마나 했느냐의 차이인데요. 정제를 많이 할수록 발연점이 높아지게 되고요. 대신에 올리브의 좋은 성분들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는 보존력이 뛰어나서 쉽게 산패가 되지 않습니다. 보관에도 용이한 장점이 있죠. 그리고 건강에 좋은 기름 두 번째는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일본에서 K-헬스 오일이라고 해서 약처럼 매일 한 스푼씩 먹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기름인데요. 들기름에는 포화지방이 7%밖에 없고 불포화지방산이 93%나 함유되어 있는 정말 좋은 기름입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9의 함량이 높고 오메가6의 함량이 낮아서 건강에 해로운 요소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들기름은 고온에 볶아서 압착하여 추출하는 것보다 생 들깨를 저온에서 압착한 다음 짠 기름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들기름이 고온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들기름의 가장 큰 단점은 쉽게 산패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고온에도 쉽게 변질이 되기 때문에 들기름은 약한 열에 잠깐만 조리를 하시거나 드레싱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서도 쉽게 산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관은 냉장고에 하시는 것이 좋고요. 개봉을 하셨다면 한 달 내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 밖에도 건강에 좋은 기름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에는 아보카도 오일도 있습니다.